홍콩 경찰은 이 사건을 단순 사고사로 서둘러 마무리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유가족은 제발 다시 검토해달라며 끝까지 매달렸죠. 그 결과 죽은 딸이 숨겨왔던 비밀이 드러나는데요. 남은 건 오직 범인의 자백. 부모는 혼란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전 세계 범죄 사건을 다루는 토요 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2010년 10월의 어느 아침, 홍콩 암네이차오 한 부둣가에서 한 남성이 여유롭게 낚시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 멀리 회색의 무언가가 무리를 둥둥 떠다니고 있었죠. 그날따라 그게 유독 거슬렸는데요. 버려진 옷가지인가 싶었는데 파도에 밀려 가까워질수록 뭔가 이상했습니다. 한참을 들여다보던 그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죠. 그건 사람이었습니다. 등을 드러낸 채 물 위에 둥둥 떠다니고 있는 회색 티셔츠를 입은 시신이었던 겁니다. 급히 신고를 받은 해양경찰이 도착했고 곧바로 시신을 인양하는데요. 온 몸이 물에 퉁퉁 불어서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었지만 그나마 20 중반의 앳된 여성의 시신이라는 걸 확인합니다. 또한 얼굴과 몸에 긁힌 자국, 멍이 가득해요. 또 하의는 벗겨진 채 신발조차 없는 맨발 상태였고요. 그녀는 과연 누구일까요? 어쩌다 이런 모습으로 발견된 걸까요? 경찰은 잠수부를 동원해서 인근 바다를 샅샅이 뒤졌지만 관련된 유류품은 단 한 개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신분증도 없고 휴대폰도 없으니 신원을 알 길이 막막해요. 참고로 홍콩은 한국과 달리 오직 범죄자에 한해서만 경찰 데이터베이스에 지문이 등록됩니다. 즉 전과가 없는 일반인은 지문이 있어도 사실상 대조할 데가 없다는 거죠. 그나마 경찰이 희망을 거는 단서가 딱 하나 있었는데 왼쪽 팔뚝에 남아있는 작은 흉터였습니다. 경찰이 여기에 사활을 걸어요. 최근 들어온 젊은 여성 실종 사건을 중심으로 하나씩 대조를 시작했고 그렇게 총력을 다하던 중 드디어 한 건에서 시선이 멎었죠. 실종자는 25살 위후이위. 시신과 똑같은 자리에 예방접종 흉터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마침 그녀는 시신 발견되기 불과 몇 시간 전에 실종 신고가 접수된 상태였고요. 중국어 이름이 다소 헷갈릴 수 있어서 후이라고 부를 텐데요. 후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니 한 가정을 책임지는 든든한 장녀였습니다. 아래로 동생만 넷. 딸은 부모의 짐을 덜어주려고 성인이 되자마자 닥치는 대로 일을 했어요. 빵집에 레스토랑에 자동차 판매점까지 알바를 쉴 새 없이 뛰었더라고요. 또래 친구들은 대학을 다니면서 캠퍼스 생활을 누렸겠지만 그녀에게는 꿈도 꾸지 못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 그녀에게도 종종 스트레스를 풀 만한 시간이 있었는데 홍콩의 번화가 랑콰이펑에 나가서 친구들 만나 술도 마시고 한숨 돌리곤 했던 거예요. 확인해보니 실종 전날인 10월 26일 밤에도 후이는 그곳에 있었습니다. 늦은 밤 집에 가려고 택시를 잡았고요. 부모님께 전화까지 드렸어요. 근데 그걸 끝으로 행방이 묘연해졌던 거고요. 여기까지 파악한 경찰은 조심스럽게 후이의 부모에게 연락합니다. 이런 소식 전해드려서 죄송합니다. 오늘 아침에 발견된 신원 미상자 시신이 있는데요. 괜찮으시다면 혹시 확인해 주실 수 있을까요? 심장이 쿵 내려앉는 소리에 부모는 한 걸음에 달려왔고요. 이 믿기 힘든 현실을 마주합니다. 차가운 철제 침대 위에 전날 밤까지 통화했던 딸이 끔찍한 모습으로 돌아와 있던 거죠. 게다가 온갖 멍과 상처로 뒤덮인 그 딸의 몸을 본 순간 부모는 직감했습니다. 이건 절대 사고일 수 없어요. 어쨌든 신원이 확인된 후 이제 범인 검거만 남아있겠죠. 충격에 빠진 부모는 하루빨리 범인이 잡히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머지않아 예상치 못한 전화를 받게 됩니다. 예, 경찰입니다. 이 사건은요, 단순 사고사로 처리되었습니다. 에? 무슨 말이죠?
형사의 설명에 의하면 후이가 전날 술에 많이 취했고 마침 부둣가에 갔다가 발을 헛디뎌서 바다에 빠진 상황이래요. 그 몸에 남은 상처는 물 위를漂流하면서 파도와 바위에 쓸린 거고 물살에 옷도 다 휩쓸려 갔다는 거죠. 이걸 들은 부모가 황당해하면서 물었죠. 아니 그럼 부검은요? 부검도 안 했대요. 사고사라서 제대로 된 조사, 부검 다 필요치 않다는 거예요. 아니 뭐 이래. 이걸 순순히 받아들일 부모는 세상에 없습니다. 그들은 강하게 항의하면서 딸의 죽음에 대한 모순점을 조목조목 짚어내기 시작했죠. 자, 가장 먼저 시신이 발견된 위치가 도저히 설명이 안 됩니다. 후이는 분명 집으로 간다면서 택시를 탔다고 통화를 했어요. 근데 본가는 랑콰이펑에서 북쪽으로 가야 하거든요. 근데 시신이 발견된 곳은 암네이차오잖아요. 여긴 완전 정반대인 남쪽입니다. 직선 거리로도 20m나 떨어져 있고요. 왜 엉뚱한 곳에서 딸이 발견됐는지조차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게다가 아무리 취했어도 집 반대 방향으로 갈 이유가 없잖아요. 두 번째로는 의상인데요. 그날 후이는 몸에 딱 붙는 스키니진을 입고 갔습니다. 그 당시가 10월인데 암네이차오 앞바다는 물살이 다른 때보다 좀 완만한 시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살에 스키니진까지 통째로 벗겨졌다고요? 이게 아무리 생각해도 불가능한 일이었죠. 또 한 가지 결정적인 게 있는데 그건 바로 멍입니다. 보통 멍은 몸에 충격을 받아서 혈관 터지고 피가 새어나오면서 피부층에 생기는 거죠. 그 말인 즉슨 멍이 생기려면 피가 돌아야 하고 심장이 뛰고 있어야 돼요. 너무 당연한 말 같은데 죽고 난 후에는 몸에 멍이 들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후이 몸에 남은 그 멍들은 그녀가 살아있을 때 생겼다는 증거잖아요. 아니 이 정도는 일반인도 아는 상식인데 경찰이 이걸 조사 안 한다고요? 말도 안 되죠. 어쨌든 유가족의 강력한 주장에 경찰은 결국 정밀부검을 결정했고요. 바로 여기서부터 사건이 통째로 뒤집힙니다. 먼저 후이 입에서 피가 섞인 거품이 발견돼요. 이건 심장이 뛰고 폐로 숨을 쉬는 상태에서만 생길 수 있거든요. 즉 바다에 빠졌을 때 그녀가 살아있었다는 의미겠죠. 여기까지만 보면 사고사와 다를 바가 없는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부검을 해보니까 눈과 얼굴에서 점상 출혈이 확인돼요. 또 목에 졸린 흔적까지 선명했고요. 이 모든 걸 종합하면 후이가 폭행과 목졸림을 당했고 의식을 잃은 채 바다에 던져져서 익사당한 겁니다. 명백한 타살이에요. 자, 그럼 이제 진짜 질문이 남습니다. 누가 25살 후이를 이렇게 만들었을까? 경찰은 원점으로 돌아가 수사를 진행했고 시신이 발견된 그 상황부터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곱씹어 보니까 단서가 없는 게 아니에요. 일단 현장에는 가방이나 유류품이 전혀 없었죠. 또 후이는 맨발이었고요. 그럼 혹시 신발을 벗은 어떤 편안한 상태에서 불시에 공격을 당한 건 아닐까요? 즉 부둣가에서가 아니라 어딘가 다른 곳에서 살해된 뒤 바다에 유기되었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혐의는 시신을 어떻게 옮겼을까요? 사람을 들쳐업고 다녔다면 누군가 봤을 거예요. 하지만 목격자는 전혀 없습니다. 그럼 답은 하나, 차량이겠죠. 경찰은 곧장 CCTV를 뒤졌고 27일 새벽 부두 쪽으로 향하는 택시 한 대를 찾아냅니다. 그런데요, 화질이 워낙 좋지 않아서 번호판을 확인할 수는 없었어요. 후이는 분명 귀갓길에 택시를 탔습니다. 그리고 새벽에 부둣가로 택시가 들어왔다? 그럼 답은 택시에 있는 거잖아요. 경찰이 다시 유족을 찾아가서 혹시 그날 딸과 통화를 할 때 택시에 대한 정보를 들은 게 없는지 물어보게 되는데 이때 예상치 못한 답변을 듣게 되죠. 택시요? 그냥 집에 온다고 하는 짧은 통화였어요. 근데 생각나는 게 하나 있네요. 사망 소식을 듣고 딸 친구라는 남자가 왔었거든요. 택시 기사 일을 한대요. 그래서 우리가 시신 확인하러 갔을 때도 우리를 태워다 줬고요.
근데 그 후로도 몇 번이나 찾아와서 수사가 어떻게 돼가냐고 걱정스럽게 묻던데. 네? 택시기사 친구가 찾아와요? 순간 경찰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즉각 후이의 통화 기록을 뽑아보는데 최근 연락한 사람 중 남성들 중에 직업을 하나하나 확인하던 중 단 한 명이 수면에 떠올라요. 그는 45살 원지엔총. 실종 당일 26일 밤, 그러니까 후이가 사라지기 직전까지 통화했던 기록이 고스란히 남아있더라고요. 원지엔총, 그의 이름이 좀 길어서 지엔이라고 부를 텐데요. 그 신원을 확인해본 경찰이 멈칫합니다. 아니, 설마. 놀랍게도 그는 전직 경찰 출신이에요. 정확하게는 1988년부터 해양경찰로 근무를 했는데 그 와중에 근무 태만 또 불성실한 태도 때문에 경고를 자주 받았더라고요. 결코 모범적이진 않은 사람이었죠. 그러다 1995년 끔찍한 짓을 저지릅니다. 한 여성을 몰래 촬영하고 그 사진을 뿌리겠다고 협박한 후에 끝내 성폭행까지 저지른 거죠. 바로 이 일로 경찰에서 제명되었고요. 이후 감옥에서 10달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출소한 후 지혜는 더 악랄해졌어요. 그때부터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택시를 몰게 되는데 동시에 자기가 강간 전과를 가지고 있다는 걸 자랑처럼 떠벌리고 다녔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다른 범행을 저질렀고요. 이 사람이 종종 주변에 이렇게 말했대요. 야, 나 어젯밤에 시체 줍기 했잖아. 아주 짜릿하더라고. 아니, 이게 진짜 무슨 소린가 싶은데 시체 줍기, 이게 만취한 여성을 데려가서 성폭행하는 걸 의미하는 그들만의 은어였어요. 그러니까 정신 잃은 여성을 주워가는 물건처럼 여긴 거죠. 그의 주 무대는 홍콩의 번화가 랑콰이펑이었습니다. 여기서 유독 술에 많이 취한 여성들만 골라서 태우고 자기 성적 욕망을 채운 거예요. 근데 이상했어요. 이 건에 관련돼서 신고된 적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보니까 그 이유가 피해자들이 일단 의식이 없어서 아예 당한 줄도 모르는 상황이 많았고요. 또 기억을 한다 하더라도 그 수치심에 신고를 피했던 거예요. 그런데요, 측근에 따르면 최근 지엔이 떠벌리고 있는 자랑거리가 바뀌었다고 합니다. 45살인 자기가 20살 남짓 여자를 만난다면서 허세를 부렸다는데요. 일단 경찰은 여기까지 파악한 후 지엔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10월 26일 피해자와 왜 통화했는지 또 이후 어디를 갔는지 행적을 물었는데 그가 아주 태연하게 대답했죠. 후이랑은 예전부터 제가 알고 지낸 사이예요. 그날도 통화했죠. 전화가 먼저 왔고요. 택시 좀 태워달라길래 제가 바빠서 거절했어요. 그리고 저는 밤 11시 10분쯤 에버딘에서 손님 태웠고 한 35분 장거리 뛰었어요. 그 다음엔 구룡 시내에 가서 야간 운행을 했고 집엔 새벽 5시쯤 들어갔네요. 그때 제가 걔한테 문자도 보냈을걸요? 실제로 지혜는요, 다음날 아침인 27일 또 그 다음날 28일까지 이틀에 걸쳐 후이에게 4번이나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 내용은 잘 들어갔어? 왜 연락이 안 돼? 걱정하는 내용이었어요. 지엔이 이렇게 술술 진술을 하는 동안 경찰은 그의 표정에 집중했습니다. 평범했던 그날의 운행 일지를 어쩜 저렇게 상세하게 기억하고 있을까요? 정확한 시간과 위치, 마치 미리 외워둔 것처럼 술술 내뱉었으니까요. 노련한 형사들의 경험치에서 보통의 사람들은요, 의미 없는 며칠 전의 일들은 기억이 흐릿하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더듬어서 하나씩 꺼내는데 이 사람은 말을 너무 잘해. 그게 더 수상한 거죠. 경찰은 그의 거짓말을 바로 캐치했고 일단 택시 GPS와 또 톨게이트 기록을 조회합니다. 그러자 에버딘에 있었다면서요. 실제로는 거기서 40km나 떨어진 지역에 머물렀다는 게 확인돼요. 더욱이 더 중요한 건 27일 새벽에는 암레이 차우에 들른 사실까지 드러납니다.
그렇다면 그 암레이차우 부둣가에서 CCTV에 포착된 택시가 지엔일 확률이 높아요. 아직 여기까지는 정황 증거일 뿐이었습니다. 거짓말했다고 이게 사람을 죽였다는 증거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살인을 증명해야 되는데 이때부터 경찰은 최대한 그에게 부드럽게 굴었어요. 그러면서 아이고 괜한 의심을 사서 좀 피곤하시죠? 저희도 이게 일이라 그래요. 하도 위에서 뭐라고 일하라고 하니까. 그래서 말인데요. 잠깐 택시 안에 좀 봐도 되죠? 그냥 절차일 뿐이에요. 이때 지엔의 눈빛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증거를 말끔히 지운 상황이겠죠. 그래서 순순히 하시라고 허락을 해주는데요. 경찰은 완전히 발벗고 나서서 차량 내부를 샅샅이 수색해요. 하지만 역시나 내부는 깨끗했습니다. 이미 세차까지 싹 끝낸 상황이라 머리카락 하나도 없을 만큼 말끔해요. 마지막으로 형사는 트렁크로 향했습니다. 그건 역시 열어보니까 차량 용품들이 잘 정리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바로 이때 형사의 눈에 무언가가 들어옵니다. 그건 아주 미세한 섬유 한 톨이었어요. 만약 이게 후이가 입고 나간 겉옷 외투와 일치한다면 그럼 이건 중요한 증거겠죠? 근데 문제가 있어요. 시신은 회색 티셔츠만 입은 채 발견됐거든요. 그러니까 대조할 옷이 없다는 거죠. 경찰은 여기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후이의 카드 결제 내역 다 뒤져가지고 그날 입고 나간 그 외투의 구매처를 찾아내요. 수소문을 한 끝에 똑같은 중고 제품을 찾아냅니다. 그 섬유와 트렁크에서 발견한 한올을 대조해보니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정말 꽉 막힌 것 같은 수사에 한 줄기 희망이 생긴 거죠. 마침내 경찰은 지엔을 살인 혐의로 체포합니다. 거짓 알리바이에 흐릿하지만 CCTV도 있고 또 그 미세 섬유까지. 이 증거들 앞에서 지엔은 결국 고개를 숙이고 마는데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철저히 지엔의 일방적인 주장입니다. 지엔과 피해자의 만남은 택시를 통해서였습니다. 1년 전인 2009년 11월 술에 취한 후이가 그의 택시에 손님으로 타게 된 거예요. 지엔이 가는 길 내내 후이와 이런저런 대화를 하게 되는데 이때 파격적인 제안을 하게 됩니다. 앞으로 자기가 요금을 딱 반으로 50% 깎아줄 테니까 네가 택시 필요할 때마다 자기를 부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번호를 건넸죠. 이때 하는 말이 요즘같이 위험한 세상에 내가 전담 기사가 돼주는 거야. 어때? 괜찮지? 그날 이후 둘의 만남은 생각보다 잦아졌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44살 아저씨와 24살 여성이 순수한 친구 사이가 되기는 좀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말동을 하고 보기도 좀 그런데, 어쨌든 범인의 자백에 따르면 둘은 굉장히 빠르게 가까워졌고 결국 4달 후인 2010년 2월 선을 넘게 됩니다. 성관계를 가졌다는데요. 근데요, 사실 후이에겐 남자친구가 있었어요. 그리고 지엔도 결혼한 유부남이었고요. 그러니까 이들이 불륜을 저지른 거예요. 여기서 경찰이 의문을 제기합니다. 이미 남친도 있는 후이가 왜 나이가 훨씬 많은 지엔에게 끌렸을까? 여기서 지엔은 어차피 서로에게 순수한 이끌림은 아니었다는 투로 설명합니다. 지엔은 젊은 여성의 몸을 탐하고 싶었고 후이는 그 대가로 돈을 받았다는 거예요. 2010년 7월 둘 사이에 오간 은밀한 계약에 따르면 지엔은 후이의 생활비 그리고 집 수리비를 제공하는 대가로 일주일에 2번 성관계를 서로 약속했다고 합니다. 만날 때마다 돈이 오갔죠. 그리고 지혜는 완전히 관계에 만족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 젊은 여자와의 불륜을 자랑처럼 떠들어댔고요. 그런데 얼마 뒤 달콤한 환상에 금이 가는 일이 생깁니다. 후이가 과거 남자친구와 동거를 했었다는 사실을 알아챈 거예요. 여기에 지엔이 막 분노가 치밀었다 라고 말을 하는데 그래서 자기가 막 물건을 던지고 미친 듯이 화를 냈대요.
아니 근데 저는 좀 갑자기 이해가 안 되는데 남친이랑 동거한 게 왜 이 사람이 화날 일이죠? 자기보다 거의 20살 어린 여자가 뭐 이게 애인이냐고요. 자기 말대로 돈 주고 성매매용으로 만났다면서 왜 남친이래 분노하는 건지는 이해가 좀 잘 안 돼요. 이러니까 지엔의 자백이 신빙성이 있는지도 의심스럽고요. 일단은 더 들어볼게요. 사건 당일인 10월 26일 밤 두 사람은 여느 때처럼 은밀한 만남을 가졌습니다. 장소는 공동묘지 무덤가였는데 차를 세우고 두 사람은 성관계를 갖게 되죠. 잠시 후에 후이가 옷을 추스르면서 대수롭지 않게 말했다고 합니다. 오늘이 아마 마지막일 거예요. 남자친구가 며칠 뒤에 홍콩에 돌아오거든요. 아, 근데 돈 좀 있어요? 전에 나한테 물건도 던진 거 그거 다 보상해줘야지. 앞으로 더 만나지도 않을 거면서 돈을 달라고 하는 후이의 말에 그 건방진 태도에 지혜는 화가 치밀었어요. 거친 말을 내뱉으면서 싸움이 시작됐고 이내 몸싸움으로 번집니다. 지엔이 이때 후이의 배와 얼굴을 마구 때렸는데 그녀도 지지 않고 저항을 하다가 팔꿈치로 급소를 가격하게 돼요. 극심한 통증에 지혜는 순간 이성을 잃게 되죠. 그대로 그녀에게 달려들더니 2분간 목을 졸랐고 그렇게 후이는 목숨을 잃었던 겁니다. 아니 최소한 죽은 줄 알았죠. 지혜는 즉각 그녀의 바지, 옷, 속옷, 신발까지 모두 챙겨서 그대로 덤불에 던져버립니다. 시신 트렁크에 싣고 암레이 차오로 향하는데 과거 그가 해양경찰이었잖아요. 그때 알게 된 지식을 활용합니다. 그 암레이 차오 쪽 지형도 물살도 훤히 꿰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부둣가에 닿자마자 시신을 물속으로 황급히 던져버렸죠. 자, 여기까지가 그가 말한 전말인데요. 여러분 혹시 들으시면서 이런 감정 못 느끼셨나요? 자기랑 후이와의 관계는 꽤나 애틋한 관계로 설명하는 듯하고 또 자기가 왜 분노했는지를 구구절절 설명하고 있지만 정작 그녀를 죽였을 때만큼은 그저 화가 치밀어서 2분간 목을 졸랐고 옷 던지고 시신 빠뜨리고 하면서 뭔가 중요한 장면이 막 후두둑 지나가는 느낌이에요. 아마도 이게 범인이 의도한 게 아닌가 싶어요. 한쪽의 일방적인 주장이었지만 어쨌든 전말이 밝혀진 후 지혜는 법정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역시나 모든 건 살인이 아니라 치사라고 주장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자기가 죽일 생각까지는 없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래도 후이는 자기가 한때 돈을 주면서까지 만나고 싶은 애정을 많이 쏟아부은 여자라면서 둘의 관계를 포장하고 있었습니다. 유족 앞에서 눈물까지 보였지만 그 눈물을 순수하게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아참, 그러고 보면 범인은 살인을 저지른 이후에 태연이 후이 부모님 집까지 찾아갔어요. 마침 경찰 연락 받고 딸의 시신을 확인하러 가는 길이었는데 지엔이 호의를 베푸는 척하면서 그 택시를 타고 이동했던 거예요. 당시 부모는 며칠 전 바로 이 택시 안에서 딸이 끔찍한 죽음을 당했다는 걸 상상조차 하지 못했겠죠. 어쩌면 범인의 택시에 탔다는 그 기억조차 부모에게는 분통스럽게 느껴질지 모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재판의 결과는 만장일치였습니다. 배심원단은 살인의 유죄를 변결했고 지엔에게는 무기징역이 선고됩니다. 여전히 지엔과 피해자 후이의 관계는 그의 자백을 곧이곧대로 믿기 힘들지만 어쩔 수 없죠. 죽은 자는 말이 없으니까요. 여러분은 이 사건 어떻게 보셨나요? 지금까지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였습니다. 독일 남부의 작은 도시 퓨센. 이곳은 1년에 13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몰리는 인기 명소입니다. 특히나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장소가 있는데 거기가 바로 노이슈반슈타인 성이에요. 정말 동화에나 나올 법하게 생겼죠. 근데 여기가 디즈니의 신데렐라 성 모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디즈니 영화 보면 항상 오프닝에 등장하는 이렇게 성 있잖아요. 그 성의 디자인이 여기에서 따온 거라고 하죠.
또 여기서도 가장 인기 있는 스팟이 따로 있는데요. 이 성의 전경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마리엔 브리케 다리입니다. 그러니까 다들 이 성을 배경으로 여기서 사진을 찍는데, 그러니까 관광객들이 막 몰려가지고 다리는 항상 인산인해라고 합니다. 작년 2023년 6월 14일, 두 명의 여성이 이 관광지를 방문합니다. 중국계 미국인, 즉 동양계 여성, 21살의 에바 리우와 22살의 켈 시창이었죠. 이 둘은요, 최근에 미국 일리노이 대학에서 컴퓨터 공학과를 졸업했습니다. 특히나 에바는 대형 IT 회사, 우리가 모두 아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엔지니어로 취직이 되어 있는 상태였어요. 입사 전에 약 한 달간의 휴식을 좀 더 열심히 즐기고 싶었죠? 그래서 선택한 게 유럽 배낭여행이고요. 이 여정을 가장 친한 친구인 켈 씨와 동행했던 겁니다. 그렇게 유럽에 온 두 사람은 너무 설렜어요. 부다페스트, 비엔나, 프라하를 거쳐서 어느덧 독일까지 거의 여행의 막바지였는데요. 지난 3주간의 여행은 순조로웠습니다. 둘이 콩짝도 잘 맞았고 또 둘 다 조심성이 많은 편이에요. 계획적인 스타일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해가 지면 숙소 밖을 나가지 않았고요. 또 으슥한데 이런 데 가지 않았고 언제나 사람들이 붐비는 안전한 관광지만 찾아다녔습니다. 그렇게 독일에 도착해서는 그 유명한 그 신데렐라 성을 방문한다는 것에 한껏 들떠 있었죠. 오후 2시였습니다. 가보니까 역시나 그 사진 명소인 마리엔 브리케 다리는 관광객들로 너무나 북적여요. 근데 여기까지 왔는데 사진 찍어야죠. 그래서 에바와 켈 씨도 줄이 길었지만 맨 뒤에 서게 됩니다. 좀만 기다리면 될 거야 하면서 수다를 떨고 있었는데 문득 인기척이 느껴집니다. Excuse me, 혹시 미국인이세요? 돌아보니까 굉장히 친근한 인상의 한 남성이 미소를 지으면서 말을 걸어요. 그가 나도 미국 미시건에서 왔다. 혼자 독일 여행 중이다. 라고 소개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에바 켈 씨가 영어를 막 하고 있으니까 그게 반가워서 인사를 한 거죠. 당시 그는 캡모자를 쓰고 티셔츠에 청바지를 입은 평범한 청년이었습니다. 그의 정체는 31살의 남성 트로이 볼링. 왜 외국에서 한국 사람 만나면 더 반갑잖아요. 그렇게 이 셋도 어느새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갔죠. 대화의 주제는 주로 유럽 여행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나 여기 갔는데 너무 좋더라. 넌 어디 갔었냐? 와, 진짜 그러냐? 나 다음에 여기 갈 거다. 근데 그렇게 대화가 이어지던 중 좀 들어보니까 이 트로이는 두 사람보다 훨씬 더 이 지역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던 중 트로이가 솔깃한 제안을 했죠. 사실 자기만 알고 있는 숨겨진 사진 스팟이 있는데 너네를 데려가 주겠다는 거예요. 보통 여성 여행객들은요, 본능적으로 낯선 남성의 이런 제안을 경계합니다. 하지만 그때는 환한 대낮이었어요. 2시니까요. 또 주변에 관광객들이 북적이는 공공장소였고요. 다들 웃고 떠들고 또 핸드폰 들고 사진 찍고 있고, 이런 분위기 속에서 에바와 켈 씨도 경계가 다소 느슨해졌습니다. 괜찮지 않을까? 거기 가면 좀 좋은 사진 찍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도 두 사람이 망설이는 듯하자 트로이가 재차 설득합니다. 진짜 거기 가면 이 다리보다 훨씬 한적해서 성을 배경으로 너무나도 멋진 사진을 남길 수 있다고 말이죠. 결국 두 여성은 그래요, 같이 가봐요. 트로이의 제안을 승낙합니다. 이후 세 사람이 향한 곳은 그 다리로부터 조금 떨어진 오솔길이었어요. 그 오솔길을 따라서 가게 된 거죠. 근데 그 사진 스팟으로 가는 길이 생각보다 좀 험난하더라고요. 에바와 켈 씨는 바위길이 이제 미끄러워가지고 몇 번 넘어질 뻔하기도 했고요. 가다 보니까 이게 나오질 않아. 생각보다 먼 거야. 어느덧 둘은 좀 지쳐갔고, 야, 이 정도면 우리 되지 않았냐? 그냥 돌아가자. 그래서 트로이한테 저희 사진 포기할게요. 그냥 돌아갈래요. 라고 설득을 합니다. 하지만 웬일인지 트로이는 아까보다 강경했죠. 조금만 더 가면 된다. 거의 다 왔는데 너무 아깝다는 거예요. 그냥 빨리 걷자는 거죠. 그렇게 둘은 다시 걷기 시작합니다. 2시 40분,
이윽고 셋은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와보니까 정말 트로이 말처럼 신데렐라 성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너무도 멋진 곳이었어요. 앞서 걸어가던 켈시가 오길 너무 잘했다. 아주 힘들긴 했는데 역시 사진 빨리 찍어야지 하면서 잠시 숨을 고르고 있는데 순간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에바의 목소리예요. 황급히 돌아보니까 쓰러진 에바 그리고 그녀의 몸 위에 트로이가 올라타 있는 게 보였습니다. 에바의 목을 막 강하게 조르고 있어요. 에바는 발버둥 치면서 안간힘 쓰고 있고요. 켈시가 당황해서 당장 트로이에게 달려들었죠. 하지만 20대 여성의 힘으로 이 성인 남성을 제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한편 밑에서 목이 졸리던 에바가 어느덧 힘이 빠지는데 그걸 느꼈는지 트로이가 일어나요. 그리고 이번엔 켈시에게 다가가 목을 조릅니다. 지금 너무도 순식간에 여기 도착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 두 사람 모두 공격한 거예요. 손의 압력이 점점 높아졌고 켈시 또한 막 캑캑거리면서 정신이 혼미해지기 시작했죠. 그런데 트로이가 그런 켈시를 주춤주춤 목을 조르면서 뒤로 밀기 시작합니다. 그 뒤에는 50m 높이의 낭떠러지가 있어요. 켈시가 막 벗어나려고 했지만 소용이 없었고 결국 트로이는 그녀를 절벽 밑으로 밀어버렸죠. 지금 이게 말이 50m지 거의 아파트 17층 높이예요. 거기서 떨어졌다고요. 트로이는 추락하는 켈시를 확인한 후에 뒤를 돌아 천천히 에바에게 향했어요. 그리곤 그녀의 옷을 벗기고 허리띠를 사용해 목을 졸랐습니다. 또 동시에 성폭행도 저질렀고요. 이때 에바는 트로이의 얼굴과 목을 막 핥히면서 강하게 저항하긴 했거든요. 하지만 이내 기절하고 맙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끔찍한 상황이 벌어지는 내내 트로이의 핸드폰이 한 곳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에바를 성폭행하는 모습을 트로이가 촬영으로 남긴 거예요. 아니, 그런데 여기가 그래도 관광지라고 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요. 아무리 숨겨진 장소라고 해도 분명 사람들이 오가는 곳이긴 했습니다. 너무도 다행히 잠시 후에 무스럭대는 소리와 함께 한 커플이 인근을 지나게 돼요. 그리고 그들도 지금 눈앞에서 트로이와 에바가 어떤 상황인지 이걸 딱 목격하게 된 거죠. 어머! 근데 이때 트로이가 어떻게 행동했는 줄 아세요? 미안합니다. 그냥 지나가세요. 너무도 태연하게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마치 무슨 연인이 지금 이렇게 성관계를 갖고 있는 것처럼 으슥한 숲에서. 그래서 커플이 오히려 내가 본 것을 당황해야 했을 정도입니다. 뭐야, 대낮에 왜 저러고 있어. 그래서 돌아서려는 순간인데 이때 트로이 아래에 있는 여성이 이미 눈을 감고 정신을 잃었다는 걸 알아챈 거예요. 또 트로이의 얼굴에 손톱 자국도 막 나서 빨갛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커플이 서둘러 핸드폰을 들고 신고를 하고 있었죠. 근데 또 그러는 사이에 트로이가 보인 행동이 더 충격입니다. 바지 올려입고 주섬주섬 일어나더니 의식을 잃은 에바를 들쳐 업어요. 그리고 다음으로 그녀를 50m 절벽 아래로 떨어뜨려 버렸습니다. 당시 이 모습은 그냥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물건을 쓰레기통에 휙 버리는 듯 했어요. 와! 잠시 후 신고를 받고 구조대원들이 출동했습니다. 빠르게 절벽 아래 있던 에바와 켈시 위치 파악했고요. 두 사람은 헬리콥터를 타고 병원으로 급하게 이송되었죠. 먼저 추락한 켈시는 전신의 부상을 입긴 했는데 다행히도 의식이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 천만다행으로 떨어질 때 나뭇가지에 살짝 걸린 거예요. 그러면서 충격이 완화된 거죠. 엄청난 기적입니다. 그렇게 살아남은 그녀가 트로이라는 남성이 저희를 공격했어요 라고 증언을 하게 됩니다. 근데 한편 에바는 불행히도 절벽에서 그대로 추락하면서 머리와 전신에 심각한 부상을 입게 돼요. 병원으로 옮겨질 때만 해도 의식이 있었지만 사건 발생 이튿날 병원에서 사망합니다.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을 당시 이미 트로이는 도주한 후였습니다. 하지만 생존한 켈시의 증언 덕분에 빠르게 신원을 파악할 수 있었죠.
즉각 이 관광지 성 주변의 모든 출입로 폐쇄되었고요. 독일 경찰들이 대규모 병력 투입해서 수색에 돌입했습니다. 굉장히 사람이 많았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트로이를 찾아내는 건 어렵지 않았어요. 이미 얼굴과 목 이곳저곳에 막 붉은 상처가 있어서 한눈에도 수상했으니까요. 이날 신데렐라 성을 방문한 관광객들은요, 그 트로이가 경찰한테 체포되는 순간을 다 사진 찍고 영상으로 남겼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실시간으로 SNS에 공유가 되면서 이 사건이 순식간에 확산된 거예요. 보통 독일은요, 이 가해자, 범인의 인권을 중시하는 경향이 크다고 해요. 그래서 웬만해서는 범인들의 신원을 잘 밝히지 않는다고 하는데, 워낙 이 사건이 발생하자마자 막 일파만파 빠르게 뻗었기 때문에 별 수 없이 범인의 정체를 밝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실 그 영상과 사진이 아니었다면 그냥 묻혔을 수도 있다는 거죠. 플레임 트로이 블링. 그는 미국 미시간에서 남동생과 함께 사는 아주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웃과 친구들에 따르면 정말 조용하고 눈에 띄는 행동을 하지 않는 사람이었다고 해요. 그나마 이웃들이 종종 산책을 하는 모습을 보긴 했고요. 근데 워낙 그냥 아무런 특징이 없는 사람이라 트로이가 범죄를 저질렀다? 이게 굉장한 충격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오죽하면 지인들은 사람 착각한 거 아니냐, 무고죄 아니냐라고 의심까지 했고요. 그런 사람이 실제로는 백주대낮 외국 관광지에서 2명의 여성을 공격하고 이렇게 괴물로 돌변한 거예요. 트로이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사실이 드러납니다. 그가 사실 사건이 벌어지기 직전까지 메시지를 주고받던 한 여성이 있었어요. 근데 상대는 놀랍게도 태국에 사는 여성 차니다 쿰폭이라는 사람이었죠. 트로이의 온라인 친구입니다. 두 사람은 몇 달 전에 게임을 하다가 우연히 알게 됐고 그 이후로 개인적인 문자를 주고받는 사이로 발전해요. 사건이 벌어진 6월 14일도 마찬가지였고요. 트로이가 차니다에게 문자를 보냈는데 잘 잤어? 나는 일어났어. 아침 인사했고요. 또 나는 지금 오늘 신데렐라 성에 갈 거다. 너무 설렌다. 라는 계획도 공유합니다. 또 관광지에 도착해서도 풍경이 담긴 사진 찍어서 그녀에게 보냈어요. 그렇게 문자는 계속되었죠. 그러다 오후 1시 53분입니다. 트로이가 몇 장의 사진을 더 보내요. 근데 이게 좀 대부분 웃고 있는 셀카 사진인데 이때 그가 보낸 마지막 사진이 성이 내려다 보이는 그 작은 오솔길이었죠. 그 후에 문자는 끊겼습니다. 추정해 보니까 이때가 이제 범행이 벌어지기 직전이었어요. 그래서 문자를 안 한 그 시간 동안 트로이가 에바와 켈리 만나서 이동했고 이런 범죄를 저지른 거예요. 그런데 그 문자 내역을 쭉 훑어보던 경찰이 트로이가 남긴 의미심장한 말에 주목하게 됩니다. 뭐라고 돼 있었냐면 나는 아시안 여성들이 좋아. 동양 여성이 좋다는 거죠. 이걸 토대로 심리 전문가들은 트로이가 아시안 패티시를 가지고 있다고 추측합니다. 그게 뭐냐면 백인 남성이 동양 여성을 상대로 어떤 성적 매력을 강하게 느끼고 있었던 게 아니냐라고 해석을 했다는 거예요. 물론 특정 인종에게 호감을 느끼는 게 잘못된 건 아니죠. 근데 문제는 그 동양 여성에게 느끼는 매력이 좀 왜곡된 편견에서 온 게 아니냐라는 우려입니다. 보통 아시안계 여성은 좀 순종적이고 고분고분할 거다라는 그릇된 판타지가 있을 수 있어요. 더 나아가서 남성들에게 동양 여성은 마치 장난감이나 한여처럼 쉽게 조종할 수 있는 대상이라고 생각되기도 하고요. 그렇다면 트로이가 실제 이전에 아시아 여성과 교제한 적이 있냐? 경찰이 조사를 해봤더니 트로이의 과거 여자친구가 동양인은 아니더라고요. 3년 교제한 여자친구가 있긴 한데 백인 여성입니다. 근데 그 여자가 말하기를 트로이는 폭력적이거나 과격한 행동을 단 한 번도 자기한테 보여준 적이 없대요. 이 말인즉슨 그의 폭력성은 그 판타지 안에 있던 동양인 여성들 상대로만 드러났다고 볼 수 있겠죠. 이게 좀 너무 역겨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게 트로이를 검거한 수사당국이 핸드폰과 노트북까지 다 압수하게 되는데 이 안에 뭐 있죠? 네, 에바를 성폭행한 그 사진 동영상 담겨 있습니다.
근데 그뿐만 아니라 수많은 불법 포르노 파일도 발견이 돼요. 근데 이게 그냥 포르노가 아니라 보면 안 되는 불법 아동 포르노요. 이에 독일 경찰은 살인과 강간, 또 켈시에 대한 살인 미수, 추가적으로 음란물 소지 혐의로 그를 기소합니다. 2024년 2월 독일에서 재판이 시작됩니다. 트로이가 얼굴 다 가린 채 들어섰죠. 우선 그의 살해 동기, 이게 조금 이해하기 힘들긴 한데 그래도 증거를 토대로 해석해보면 평소 감추고 있던 성적 욕망, 게다가 폭력성이 이 두 동양 여성과 함께 외진 곳에 도착하면서 급 발현됐다고 볼 수 있어요. 요즘 참 이런 범죄가 많이 보이는데요. 평범하던 사람이 순간 돌변해서 살인자가 되는 이런 황당한 케이스요. 애초부터 독일에 온 게, 유럽에 온 게 살인을 목적으로 한 여행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범죄가 가능한 환경이 되자마자 절벽에서 떨어뜨리고 어떻게 강간을 하는 이런 짓을 저지를 수 있을까요? 자, 상황이 이렇다 보니 검찰 측에서도 트로이가 분명 쉽게 유죄를 인정하지 않을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근데 뜻밖의 순순히 그가 시인을 해요. 사실 이것도 알고 보니 좀 배경이 있었죠. 만약에 트로이가 독일에서 유죄를 받을 경우 그는 그대로 독일에 구금됩니다. 근데 이곳 교도소 시스템이 미국보다 훨씬 쾌적하고 환경이 좋다고 해요. 물론 교도소마다 좀 다를 수는 있지만 예를 들어서 독일에선 한 방에 수감 인원이 많아야 2명 정도고 또 교도소 내에서 어떤 업무를 하면 수당도 꼬박꼬박 받을 수 있습니다. 그걸로 매점 가서 원하는 것도 살 수 있고요. TV도 볼 수 있고 컴퓨터도 가능합니다. 우스갯소리로 웬만한 원룸보다 낫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래요. 아마 트로이는 짱구를 굴렸을 거예요. 지금 살인에 강간에 아동 포르노 관련 혐의까지 있어서 이거 미국으로 내가 돌아가 봤자 험난한 생활만 있을 뿐이다. 그러면 차라리 독일에 있는 게 낫다고 선택을 한 거죠. 재판의 최종 진술에서 그는 자신의 행동을 내가 너무 후회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내뱉었어요. 피해자와 유가족들에게도 사과했고요. 하지만 검찰은 저거 진심으로 반성하는 게 아니라 감형을 받기 위한 전략이다 라고 맹비난했습니다. 결국에 독일 재판부는 트로이에게 종신형을 선고합니다. 근데 이게 말이 종신형이지 이조차도 독일에선 15년이 지나면 가석방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해요. 즉, 이 독일의 편안한 감옥에서 15년만 조용히 버티면 그에게 자유가 주어지는 거죠. 이 소식을 듣게 된 유가족 뿐만 아니라 미국인들조차 모두 분노했습니다. 자국민 2명을 살해했는데 어떻게 미국식으로 처벌받지 않고 독일에 구금이 되냐.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 트로이 소환해서 미국 법대로 하자라는 목소리가 높아집니다. 근데 이게 무슨 사정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트로이의 미국 송환은 현재 계획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는 독일의 교도소에서 얌전히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피해자 에바의 시신은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시다시피 여기엔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요. 근데 다행히 사람들의 기부가 이어졌고 그렇게 고국에 돌아와서 가족의 품 안에서 잠들게 됐죠. 또한 사건의 다른 피해자 켈시는 사건 이후에 엄청난 트라우마에 시달렸습니다. 조금씩 건강을 찾고 일상으로 돌아가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전해집니다. 신데렐라 성이라고 불리는 유명 관광지에서 벌어진 강간과 살인. 동화 속의 신데렐라는 꿈에 그리던 왕자님을 만나 행복한 삶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오늘 사건의 피해자들은 결국 애초부터 신데렐라를 꿈꾸던 사람은 아니었죠. 오히려 자신의 능력과 힘으로 멋진 미래를 그리고 있었는데요. 소중한 그녀들의 꿈을 추악한 범인이 짓밟아 버린 것이 너무도 화가 나고 분노가 치미는 사건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식합니다.